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총 12회에 걸쳐서요 형사소송법을 담당하게 된 호전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제가 여기 와서는 형소의 기본 강의 처음 하는데 형소도 하나? 뭐 이런 말들이 돌더라고요. 저 강의 시작한 게 형소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전에 맨 처음에 이제 강의할 때 이게 이제 형사소송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 이제 저쪽 합격의 법학원 쪽에서 있었는데 형법도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했어요. 그리고 형사소송만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형법 쪽으로 이제 확대하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직렬이 되게 많아요. 예전 이제 사법시험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사라졌고 지금 이제 법원행시하고 경찰 간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사 쪽하고 그리고 또 경찰 쪽도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없어요. 거의 다 대한민국에서 하는 건 다 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시험의 특징이 객관식하고 사례가 같이 있어요. 객관식과 사례가 같이 있는데 예전 사실을 기준으로 하면 사례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험들에서는 대부분 객관식밖에 없습니다. 법원행시만 객관식이 없고 사례만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시험의 특징 걸 좀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형법과 달리 형사소송법은 뭐를 중심으로 가셔야 되냐면 사례 중심 준비로 좀 가셔야 돼요. 사례 중심 이렇게 좀 수험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중요시 되는 것들이요. 우리 선택형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선택형 문제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논점들이 선택형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주로 되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답이 되는죠. 정답이 되는 그런 지문들은 대부분 어디요? 우리 이제 사례 쪽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중요 판례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들러리로 서게 되는 것들이 어떤 절차적 조문이 있어요. 절차 관련 조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판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러리를 서게 됩니다. 들러리를 서게 돼요. 그래서 형사소송 쪽에서 보면은 괜히 막 우리가 쓸데없이 절차라든가 이런 막 사소한 판례까지 몽땅 막 외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우리 시험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말 희한한 판례들도 내요. 저도 보고 이런 판례도 있었나 그럴 정도의 판례들을 집어서 내는데 그리고 막 규칙까지도 집어내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답이 돼.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본 거 찍으면 돼요. 그러면 거의 맞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좀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 들러리 서는 것들도 가끔 답이 될 때는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뭘로 대비를 하게 되냐면 우리 이미 기출된 변식 기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법전협 모의고사 있죠? 법전협 이 모의고사에서 등장했던 그런 지문들 위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책이 최대한 법전협 거 2011년 거부터는 넣진 않았어요. 뒤에 이제 쭉 했는데 그리고 우리 출판사에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몇 년을 또 뺐더라고. 그랬는데 여하튼 표시는 다 해놨습니다. 기출됐던 지문들이 선택형 기출됐던 지문들 쭉 해놨고 그리고 이제 제 책에 보면은 대부분 저 사례 대비를 해가지고 쟁점 정리라고 해가지고 들어간 게 있어요. 쟁점 정리해가지고 넘버링을 하다 그냥 지워버렸는데 꽤 될 거예요. 이게 한 6, 70개 이상 되게 될 건데 이거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않고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나올 게 진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랑은 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올해 제가 진모라던가 마지막 파이널 때 찍었던 것들이 3분의 2는 나왔어요. 3분의 2는.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쟁점이 정해져 있는데 1, 2, 3, 4, 5, 6회까지 나온 게 있잖아요. 그리고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나온 것들이 있었어. 근데 미기출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줄여내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제 좁혀냈던 겁니다. 그래서 뭐 형소는 여전히 뭐 내년에 돼도 또 나올 특혜급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에서는 이미 우리가 나왔던 게 2번 나온 게 있어요. 일부 상소 쪽에서 1번, 2번 연속 나왔고 그 다음에 증언번복 진술조서라고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또 올해 기출이 돼서 2번 연속 기출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은 또 기출될 염려가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나올 것들 제가 특이한 말들 해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표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은 아직은 당장 내년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도 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쟁점 정리 이쪽 부분을 여러분은 좀 신경을 쓰십시오. 이게 사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가 답안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판례 결론을 좀 따랐습니다. 다만 죽었다 깨어나도 판례 논거를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서는 제가 이제 판례도 써놓고 이제 학설에 다수설 이쪽 따라가서 한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결론도 써놨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떤 과목이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판례 결론이 아니라 판례와 배치되는 우리 학설을 이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릴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한다? 이 학설에 따른 결론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써야 돼요? 다만 판례가 하면 어떠하다 해서 판례 결론도 써주셔야 돼. 왜냐하면 판례 결론에 따른 배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3점 돼요. 마지막에 조금 쓰는 게. 근데 그거를 자기는 나 이따위 3점짜리 받지 않겠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중에 되면요. 거의 점수가 커트라인 근처는 몰려 있어요. 어떤 시험이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1, 2점이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뒤처리만 잘해도 임팩트를 줘야 되잖아 우리가. 앞에서는 개발 세발해도 뒤에서 정확하게 판례 문구 쓰고 결론 내려주면 점수가 꽤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몽땅 잘 썼는데 결론 틀리면 채점자들이 얘 왜 이래? 아 아깝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뭐야 하다가 응? 알았던 놈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 정리를 좀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교재에 대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이 원고를 저도 약간 늦게 넘겼는데 원래는 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출판사 직원이 딴일한다고 제 걸 묵혀놨어. 근데 우리 대표가 그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어쩔 거냐 해서 책이 나오게 되면 무료로 당연히 드리고요. 그걸로는 약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례집도 하나씩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 빼다 내고 있으니까. 이것도 오전에 우리 대표가 와서 딱 놓고 갔어요. 갔는데 여하튼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책이 또 도중에 우리가 설이 껴가지고 어쩔란가 모르겠어요. 수업 중에 나오게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죄송하고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책 그대로 드릴 거고요. 편집 대충 보니까 700여 페이지에서 끝이 나더라고요. 제가 원래 보낸 거는 720 몇 페이지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제가 좀 넓혀놓은 거 좀 들어간 이런 것들 내어쓰기를 해가지고 좀 편제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700페이지가 안 되네요. 어쩌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있는데 이것도 좀 많아요. 이게 기본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기잖아. 그래서 빼먹고 쓸 수는 없어서 내용들은 넣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하다가 여기는 안 보셔도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들 이 A형들 유전인자가 AA인 사람들 가끔 이제 덧붙여서 후발적으로 AA까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부할 때 제일 힘든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다 공부했어. 근데 늘 시험 끝날 때마다 무슨 생각이 하냐면 그러게 안 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이제 수험생이었고 그렇고 이제 강사로서 보게 되니까 좀 더 넓게 보잖아. 보니까 이거 왜 공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해서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럼 안 보면 돼요. 그리고 그걸 본다고 해서 맞출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리고 같이 다 폭망이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지 말라는 건 보지 마세요. 우리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학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때 가서 하시고 우리는 수험생입니다. 수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양을 줄여가지고 알 수 있는 데까지 그렇죠? 시험 나왔을 때 최대한 끄적끄적이라도 할 수 있게 사례에서는 그리고 객관식에서는 애매하더라도 찍어서 확률을 높일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 이제 형소를 처음 하신다 그러니 자 그러면 형사소송이 뭔가부터 한번 쭉 전체 개관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사소송은 좀 배우셨나요? 민소는 민소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형사소송이 특히 저기 민사소송에서는 어디 부분 주관적 당사자 소송 들어가 버리면 이제 돌아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막 무슨 독담참 뭐 어디 뭐 이상한 그런 것들 나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막 기판력도 많잖아요. 막 소송 인수도 하고 참가도 하고 하면서 막 기판력 확대시키고 그러잖아. 형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대신에 우리가 공범 쪽이 좀 어려워요.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쪽만 좀 커버를 하게 되면 여러분 형소가 되게 쉽게 갈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예전에 저희 사부가 그랬어요. 그걸 알게 되면 너는 하산하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산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소송법은요. 일단 개념부터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형법도 하니까 형법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개념을 좀 알아두면 되는데 그래도 형법은 쉽잖아. 살인 몰라 그거를? 절도 알잖아. 대충 개념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흘러가는데 소송법은 우리 민수에서 배웠잖아요. 외계어잖아. 무슨 말이지? 왜? 우리가 절차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도 개념부터 먼저 파악을 하게 되면 이 개념 때문에 이 절차가 나오는 거겠구나. 앞에서 뭐가 나오고 뒤에서 뭐가 나오겠구나. 이런 거를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법에서는요 항상 그 개념부터 먼저 파악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인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절차 속에 있는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수사 절차를 하는지 공판 절차를 하는지 상소 절차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버리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수사도 내가 지금 일반 사경 단계에서 수사인지 검찰 단계에서 수사인지 그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빠져서 미아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체가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제일 잘하는 거는요. 직접 피고인이 돼보는 거예요. 제일 좋아. 근데 그럼 여러분 시험을 못 보잖아.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진짜로 한 깜빵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요 절차법만큼 어마어마하게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 뭐가 날라오겠구만 하는 걸 다 알아가지고 우리도 알려줘. 그래서 뭔가 잘못됐습니다 얘기를 해줄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깜빵에 갔다 오면 뭐 학교 갔다 온다 그러잖아요. 학교 갔다 온다고. 하지만 그런 무리수는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항상 어디 절차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시기 바란다. 자, 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초 나오게 되는데 자, 형사소송법 나오는데 우리가 형법에서 배운 게 뭐예요? 형법은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조건 이거 규율한 게 형법이죠. 이게 범죄 성립 요건, 처벌 조건 이렇게 배운 건데 당연히 뭐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이런 걸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그리고 이제 뭐 형벌 이런까지 해가지고 죄수론 형벌론까지 쭉 이제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건 그냥 실체법이에요. 판단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얘가 칼로 찔러 죽였더라도요 어떻게 돼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이거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화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따지면 구체화 현실화시켜가지고 이놈을 지금 깜빵에 보내냐 마느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정하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이란 형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광의의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수사 절차부터 나와요. 수사 절차부터 그 다음에 공판 절차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소 절차가 나오게 됩니다. 상소 절차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되겠죠. 확정 이렇게 됩니다. 물론 형의 집행을 넣기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냅두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이거 앞으로 공소제기입니다. 공소제기에 의해서 수사 절차가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판 절차에서 이제 상소 절차 이렇게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판결이 확정되면 상소가 안 되겠죠. 확정하고 이제 미확정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1심, 2심, 3심은 알고 있죠. 1심, 2심, 3심은 알고 있을 건데 형사소송에서는요. 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항소심도 마찬가지예요. 항소심 판결 선고 후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대법원의 상고 여부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 판결 선고입니다. 종국 판결이 선고가 되게 되면 이제 2심, 3심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정 이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그런 힘을 말하게 되는데 이제 확정이 되면 우리가 형소에서는 기판력 요것만 잘 알면 돼요. 그래서 뭐 집행력 이런 불가정력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헌법 가면 더 많이 나오죠. 행정법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뭐만 알면 돼요? 기판력만 알면 돼요. 기판력만 이쪽에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의로 보면 이 수사 절차, 공판 절차, 상소 절차 그리고 확정까지 되는 이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그래요. 그런데 협의의 형사소송은 어디겠어요? 딱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협의의 형사소송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개념 나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쓸 데 있는 건 아닙니다. 쓸 데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경찰 쪽이나 이런 공무원 쪽에서 강의를 할 때는요 수사 절차부터 시작을 해요. 수사 절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쪽 고등 이쪽 공부하는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시험 그리고 이제 법원행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책들이 이 공판 절차 법원부터 돼 있어요. 법원부터.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맨 처음 배울 때도 뭐 배웠어요? 민총에서 당사자 배웠잖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예. 배웠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렇듯이 뭐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당사자부터 해가지고 법원부터 배워요. 법원,
검사, 피고인, 변호인 이것부터 배웁니다. 배운 다음에 이제 수사로 넘겨요.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우리 조문도 사실은 그렇게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 조문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당사자부터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당사자부터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일단 이 개념부터 좀 알고 계세요. 수사에서 공판 넘어갈 때 뭐로? 공소제기가 있을 때입니다. 공소제기. 그래서 개념이 처음 나오니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여기서요. 피의자예요. 수사 절차에서는 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 공소제기 이후에는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제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목격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수사 절차에서는 참고인이라고 부르는데 공판 절차 도면 공소제기 후에는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어봤을 거예요. 얘가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그래서 이 개념부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인 이런 얘기 나오거나 피의자 나오면 아하 아직 수사 절차구나 이런 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피고인 뭐 증인 이런 말 나오면 아하 이건 지금 공소제기 후에 공판이 진행되는 절차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항소인, 상고인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럼 어디 지금 절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들을 통해 가지고 이 판례가 지금 어디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잘 좀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개념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증인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 더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내사 단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내사란 말을 쓰기도 하게 되는데 내사는 뭘까요? 내사. 아직 수사 이전에 풍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풍문 같은 게 있는데 야, 이걸 수사 들어갈까 말까 그 전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따지면. 그래서 여기도 어떤 절차가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는 인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를 하게 되면 수사를 넘어가요. 그리고 인지 전 단계가 보통 내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인지. 그래서 내사냐 수사냐 이걸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참고로요. 우리 형사소송상의 각종 권리는요.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사 단계는 수사가 아니에요. 수사가 아니라서 그냥 뭐요? 이 사람한테 뭐 진술거부권 고자 뭐 이런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지는 검사는 인지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경은 인지 보고서입니다. 인지 보고서 이런 거를 작성을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인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은 뭐냐면요. 수사는 언제부터 들어가냐면 주관적 혐의가 생기면 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관적 혐의 처음 나오는데 앞으로요. 혐의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게 될 건데 혐의는 두 종류로 기억하십시오. 주관적 혐의와 객관적 혐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주관적 혐의와 객관적 혐의인데 쉽게 구분하면 이겁니다. 주관적 혐의는 심증이가 저 새끼 같아. 저게 찌른 것 같아. 저놈이 절도범 같아. 아직 증거가 없어요. 이게 주관적 혐의가 되는 것이고 객관적 혐의는 뭐냐면 물증도 있어요. 인증이라든가 물증이라든가 증거가 현재 일단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객관적 혐의가 됩니다. 좀 이따 이거 더 자세히 제가 들어갈 건데 객관적 혐의는 나중에 이제 강제 수사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강제 수사에서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여기가 피내사자입니다. 피내사자라고 불러요. 밑에다 써야겠죠. 피내사자. 근데 이게 수사로 오면 이제 피의자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냐면 각종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들은 어디서부터 생긴다? 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이 수사기관이 주관적 혐의가 있어요. 주관적 혐의가 이미 생겼는데 수사 들어가면 각종 형사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니까 어떤 짓을 하는 거예요? 내사 단계로 일단 진행을 하는 거예요. 내사 단계로 진행하게 되면 진술거부권 고지 이런 거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일단 나와봐요. 별일 아니고 나와봐. 그래서 우리 겁먹지 마라. 온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먹은 것도 아니야. 뭐 짬뽕 드실게요, 짜장 드실게요 했더니 탕수육도 시켜줄게 하면서 다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다 얻어내. 그래놓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수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해드릴게 하면서 아까 얘기한 말 다 해봐 다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내사인지 수사인지 금방처럼 이거였어요. 실질적으로 수사인데도 내사로 이제 했던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을 조사할 때 뭐 한 거예요? 진술거부권 고지를 안 해준 거예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획득한 자백으로 갖고 나중에 그걸 증거로 내밀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진술거부권은 헌법에서부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헌법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헌법에서는 불리한 사유라고, 이거 객관식용입니다. 헌법에서는 불리한 진술이라고 하면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에는 유불리 가리지 않습니다. 유불리 가리지 않고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요? 원래 피의자부터 그게 이제 권리가 생기게 돼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실질은 주관적 혐의를 가져놓고 피내사자로 불러가지고 그걸 얻어낸 거예요. 이 자백을. 자, 그랬을 때 우리 대법원 어떻게 했을까요? 증거 능력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실질설이에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실질설 따져가지고 주관적 혐의가 이미 생겼을 때는 인지보고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수사해요. 그런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백을 얻었으니 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들어봤죠? 증거 능력 이런 게. 그게 뭐냐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계속 이제 나옵니다. 증거 능력이보다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이게 증거 능력인데 법에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법대로 가야 됩니다. 법에서 증거 능력 인정하는 거 부정하는 게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 능력 말고 이제 개념들 하나씩 계속 나오겠습니다. 증거 능력 말고 증명력이라는 게 하나 이제 또 나와요. 이것부터 여러분은 개념을 좀 잘 구분해 두셔야 되는데 증거 능력은 금방 말한 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증명력은요. 증거가 증거조사 등을 걸쳐 가지고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법관이. 야, 정말로 저놈이 찔러 죽였는가 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증거에 대한 가치예요. 증거의 가치. 증거의 가치 평가가 바로 평가란 말 쓰지 말고 증거의 가치가 증명력이고 증거 능력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한번 물어볼게요.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 있을 때 여러분 뭐부터 판단해야 될까요? 증거 능력과 증명력. 당연히 증거 능력부터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증명력이 나왔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아직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 예전 사시에서는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뭐 검사 A가 제출한 뭐의 증명력을 검토하시오.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뭐요? 바로 증명력을 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됐을 때 그걸 가지고 증명력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통과되는지부터 원래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 이제 유명했던 문제가 자백의 증명력이었거든요. 자백의 증명력인데 앞으로 알려드릴 건데 자백이 유죄 증거로 끝까지 해서 사용되려면요 총 5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쭉 통과해가지고 왔을 때 이제 얘를 유죄 판결을 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증명력을 물어봤지만 뭐부터 판단해야 된다고요? 증거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가부터 먼저 판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하나 말씀드립니다. 증거 능력, 증명력 완전 다릅니다. 증거 능력과 증명력은 완전히 다르다. 우선 말씀드리겠다. 자, 일단 기본 개념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내사까지 현재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내사에서부터는 아직 각종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구현되지 않는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형법에서는 뭘 배웠어요? 죄형법정주의 배웠잖아.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듯이 형사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법원은 뭐가 있었어요? 민법에서 법원은 1조에서 배웠잖아요. 성문의 법률, 관습법 다 들어가잖아. 조리 신의칙도 들어가고. 형법에서는 관습법을 함부로 법원으로 삼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유죄 때릴 때 그러면 안 돼. 물론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원이 될 수는 있어요. 형사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 함은 형사 절차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뭐예요? 우리 죄형법정주의에서 성문법 때 그 법도 이 법입니다. 우리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말하는 거예요. 국회에 제정한 법, 요거를 말합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격 나오는데 이런 건 간단히 넘어갈게요. 절차법의 특징만 하나 좀 살펴보고 가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은요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그래서 두 번째 줄 있는 것처럼 형사소송법은 형벌권 실현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법이므로 뭐가 움직여요? 동적, 발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이나 이런 데서 하자치유 들어본 적 있어 없어? 형법은요 실체법이라서 유무죄만 판단하는 거예요. 하자가 있냐 없냐가 어디 있어.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동적 발전적 성격 때문에 앞에서 이루어졌던 절차
뒤에 이루어졌던 절차 이런 게 있게 되는데 후행 절차가 위법하다고 선행 절차까지 싹 날리겠냐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선행 절차가 약간의 위법은 있었는데 후행 절차가 쭉 진행이 돼버렸어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안 날려요. 이런 걸 갖다가 형식적 확실성이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동적 발전적 성격 때문에 형식적 확실성을 되게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하자 치유 문제도 상당히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시험에서도 대단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하자 치유 문제는 잘 좀 생각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각종 하자 치유가 많이 등장하게 돼요. 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하자 치유가. 네, 그런 것들을 구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사법법, 형사법 이런 거 뭐 별거 없죠. 넘어가시고 이제 법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요 형식적음의 법률이 가장 큰 법원이 되겠지만 우리가 형사소송법은 특별히 헌법 12조, 13조 이런 거를 구체화한 법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신체 자유 그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굵은 글씨 것들 볼게요. 형사소송법, 헌법, 다른 법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뭐가 돼요? 법원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도 돼요? 명령 규칙도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사소송법 규칙 있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보완돼 가지고 우리 적용을 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다 어디서 배운 걸까요? 형법에서 배운 거예요. 형법에서 2조부터 배웠잖아. 속지주의, 3조가 속인주의, 4조가 귀국주의, 5조가 뭐였어요? 보호주의죠. 상대적 보호주의. 그 다음에 6조가 절대적, 거꾸로 얘기했다. 5조가 절대적 보호주의, 6조가 상대적 보호주의. 그런 거 배웠었잖아요. 세계주의도 배웠고. 그 내용들이 여기에 쭉 있는 겁니다. 반바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십시오. 형법에서 본 판례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만요 시간적 적용 범위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자 여러분들 죄형법정주에서 두 번째 배웠던 게 뭐였어요? 죄형법정주에서 보통 소급표 금지 원칙. 달리 해서 그걸 뭐라고 부르죠?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고. 형사 소송법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한대요. 안 돼요. 왜?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니까. 그래서 형사 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급 입법이 가능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입법자들은요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부칙을 둬가지고요 장래요만 인정해요. 소급 적용 거의 안 시키긴 합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소급 적용시켜도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적 적용 범위에 굵은 글씨 돼 있죠.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 정책상 문제라고. 근데 우리 입법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소급 입법은 별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근데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부칙에서도 혼합주의 택하고 있는데 공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해서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시행 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되 구법에 의하여 이미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 다시 해서 뭐예요? 일정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도중에 법이 개정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신법에 따를 건데 기존에 있었던 거 무효로 돌려 안 돌려? 안 돌린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절차의 동적 발전적 성격, 형식적 확실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검사 피신조서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소린가 알게 될 거고 우선 넘어갑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참고로 앞쪽 동네는 시험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데 기본 개념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뭐 집중 강의하고 그럴 때는 이런 쪽이 그냥 쭉쭉 넘어가요. 이런 데는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또 기본 강의죠.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형사소송법의 목적과 이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실체 진실주의, 적법 절차. 원래 이게 두 개가 대부분 이제 부딪히는 영역이고요. 가운데 하나 껴있는 게 신속한 재판의 원리예요. 신속한 재판의 원리. 그런데 우리 이제 헌재가 뭐 대법원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독보적으로 위에 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읽어보는 것처럼 적정 절차와 신속한 재판이 형사소송의 목적 원리가 된다 할지라도 이념 상호 관계는 실체 진실주의가 적정 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해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결론을 같이 한다. 이런 말이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실체 진실주의가 가장 큰 목적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너무 강조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적정 절차 원칙에 반할 소지가 대단히 많아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막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한을. 그리고 신속한 재판도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신속한 재판이 법원 편하라고 있어요? 피고인 편하라고 있어요?
신속한 재판의 원리는 당연히 피고인을 위한 게 주된 목적입니다. 이건 이제 헌재 판례가 있는 건데 아마 뒤쪽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형사 재판에 만약에 피고인으로 돼 있다 쳐보세요.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짜증 날 거야. 만약에 구속까지 돼 있으면 미쳐버릴 겁니다. 미쳐버릴 거예요. 근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일단 우리가 재판에 연루돼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형사 절차에서는 웬만하면 피고인을 조기에 해방시켜 주자는 게 주 목적입니다. 주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빨리빨리 해줘야죠. 이걸 갖다가 막 길이 잡혔는데 또 연기하고 하면 복창 터집니다. 그죠? 민사도 마찬가지인데 형사는 훨씬 더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의 원리는 주로 뭐예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같이 이제 3대 우리 목적과 이념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근데 주로 신속한 재판은 잘 안 나오고요. 맨날 여러분이 나중에 사례 같은 거 논거 쓸 때요. 둘 중에 하나 잘 잡고 쓰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위법한 좀 절차가 있어요. 위법한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야. 근데 이거를 증거로 쓰고 싶어. 그때는 뭐라고 강조하면 돼요? 적정 절차 윤리도 중요하지만 실체의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이런 말을 쓰면 돼. 또 반대로 아니야 이거는 쓰고 싶지가 않아 증거로.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실체의 진실도 하나의 이념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헌법상의 대원칙인 적정 절차 원칙상 하면 돼요. 그래서 증거는 이거 부정하면 돼. 둘 중에 하나만 잡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그리고 절충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실체의 진실주의와 적정 절차 원칙을 조화롭게 판단하는 뭐 이렇게 해서 절충서를 택하면 되고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생각 안 나면 그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상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법에서도요. 주로 나오는 게 뭐죠? 상법은 뭐예요? 일반 민사보다 훨씬 동적이잖아. 동적이니까 어떤 거? 신속 거기서는 신속이란 말을 쓰지 않고 뭐죠? 갑자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지 거래 상거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걸 뭐라 그러지? 재판만 생각나고 잘 시간이 돼서 그런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딱 용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인 걸 택할지 동적인 거. 그러니까 정적인 건 뭐예요? 상인 보호 또는 상대방 보호 이런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건 뭐예요? 거래가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보호 이런 거는 별 신경 쓰지 말자. 근데 갑자기 딱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까까지 생각났는데 치매가 벌써 오면 안 되는데. 여하튼 거기서도 딱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과목마다 논거들을 크게 여러분이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형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형법 공부를 할 때 객관주의, 주관주의 공부를 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형법의 큰 조류가 딱 두 개예요. 객관주의하고 주관주의야. 그래서 미술을 바라보는 거, 기술을 바라보는 거, 뭐 기타 다양하게 나올 때 늘 두 견해가 등장을 해요. 그런 두 줄기가 있듯이 어떤 법이건 그 두 줄기는 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택할지 저쪽을 택할지 아니면 조화를 시키는지에 따라서 학설은 항상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거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형사소송에서요 뭐 구조론 나오는데 여러분 처음 나오는 말이라서 설명해 드릴게요.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규문주의라는 건 뭐냐면 규문주의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동일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가면 어떻게 돼요? 사또가 이걸 다 했어요. 일단 잡아서 어떻게 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사또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리를 틀라. 막 틀죠. 그러다가 자백이 나와. 됐다. 자 이제 절차 바꾸자 해가지고 자 저놈한테 어떤 형벌을 때릴까 지가 또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공정한 재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지가 소추도 하고 소추기관도 되고 그러니까 수사도 했어. 소추도 했어요. 그리고 지가 또 재판도 해요. 당연히 이미 심증은 굳어져 있어요. 이미 재판 하나만 해요. 이런 상황이라고. 자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제대로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주관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검사가 나왔죠. 검사가 나오면서부터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가 됩니다. 이게 탄핵주의 소송구조예요. 언제 나오느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왔어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부터 검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검사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 정도 알아두십시오. 탄핵주의 소송구조가 왜 나왔어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직권주의, 당사자주의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민사소송 배우면서도 좀 배웠을 수도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직권주의는 뭐예요?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이겁니다. 판사가 의자를 딱 당겨 앉아요. 그래서 앞으로 와보세요. 해가지고 피고인하고 검사 앉혀놓고 자 검사 얘기해봐. 그래서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피고인 어떻게 생각해요? 막 직접 자기가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 제가 봤을 때는 피고인 그거 증거 제출해봐요. 충분히 무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검사한테는 아끼지 말고 내봐. 보니까 유지될 수 있겠고 막 적극 성명하고 막 다 진행하는 거예요. 증거 뭐 내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증거조사 같은 것도 신청한 증거만 해야 되는데 보충적으로 우리 형사소송은 직권주의가 가미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끄집어내기도 해요. 이런 건데 현재는요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권주의였어요. 직권주의. 그래서 지금도 약간 직권주의적 요소가 뭐겠어요? 법정에 재판장들 앉아있는 판사들 앉아있는 데가 높아요. 높고 양쪽은 낮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직권주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검사 측이 더 높았어요. 여러분이 볼 때 저쪽이 검사입니다. 이쪽이 피고인 측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재판장 쪽이 되게 되는데 높고 예전엔 검사가 좀 밑에 그리고 피고인은 더 밑에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사자주의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판사는 뒤로 쫙 물러나서 높이서 보긴 봐야 돼. 딴소리 하나하나 봐야 되고 여기서 주장하고 여기서 주장하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대등하게. 그래서 그게 당사자주의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웬만하면 성명권 행사는 할 수 있어요. 뭔가 들었는데 용어가 불명확해. 증거를 냈는데 뭐 때문에 냈는지 불명확해. 모순된 게 좀 있어. 그런 거 정리하기 위해서 성명권 행사는 가능한데 적극적 성명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증거 내세요. 이런 얘기 못해요. 이해됩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보시면 탄핵주의 소송 구조는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서 당사자주의, 직권주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주의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이런 소송 구조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일개 피고인하고 일개 시민인 피고인하고 검사하고 둘이서 싸웁니다. 싸움이 돼 안 돼? 또 싸움하자니까 직접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말고 법리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그래서 피고인 측에는 뭘 붙여줘요? 변호인을 붙여주는 거예요. 무기 대등의 실현을 위해서. 그래서 당사자주의에서는 필연적으로 변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직권주의는 어떻게 돼요? 판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뭐 장단점 써있는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직권주의, 소송에서 주도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딴 건 필요 없고 현재 현행 형사소송법 내려와서 보세요. 로마자 3번.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해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 배합한 절충적 혼혈적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원칙이다? 당사자주의가 좀 더 우월합니다. 뒤에 판례 가서 봅니다. 헌재와 대법원이 나오게 되는데 현행 형사소송 써있죠. 자, 두 번째 줄 읽어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 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됐죠?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줄 써있잖아요. 당사자주의를 그 소송 구조로 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자, 이거는 앞으로 이제 대원칙이니까 기억합니다. 공소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요.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보면 오늘 또 이제 개념을 좀 써봐야겠는데 자, 이게 같은 말입니다. 거증 책임, 입증 책임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아마 민사소송에서도 사실은 등장했던 거예요. 민소에서도 등장했던 건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배우긴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일단 뭐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우선 들으십시오. 요증 사실이 요증이 뭐예요?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에요. 요증 사실이 진위불명에 빠졌을 때 입을 당사자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할 당사자의 지위예요. 알겠습니까? 요증 사실이 진위불명에 빠졌을 때 불이익을 입게 되는 당사자의 지위입니다. 그게 바로 거증 책임이에요. 거증 책임.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대원칙이 뭐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또 형사 절차에서도 열심히 배웠죠. 인두비오 프로레오 이런 말 많이 배웠잖아. 불명확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거증 책임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증 책임도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기본기를 닦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증 책임, 입증 책임은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상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상 누구에게?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가 뭐에 대해서 거증 책임을 져야 될까요? 요증 사실이라 그랬는데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요증 사실이 뭐가 있어요?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 형사소송은 왜 있어요? 아까 배웠잖아요. 형법에서 범죄 저지르고 처벌 조건까지 갖춘 놈을 정말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지금 따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는 뭐 하는 거예요? 범죄 성립 요건 이런 거 입증하는 거, 이런 거 입증하는 거, 특히 처벌 조건도 존재한다는 거, 요거까지 다 입증을 하게 되는 건데, 자,
당연히 구성요건에서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의 존재를 당연히 입증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위법성과 책임은 뭐를 입증해야 될까요? 검사가. 원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우리는 형법에서 배웠듯이 뭐가 추정되죠? 위법성이 추정이 돼요. 그래서 연기가 있으면 불이 났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연기와 불의 관계 있듯이. 자, 그래서요. 추정이 돼.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돼요. 원래는. 근데 누가 피고인 측에서 위법성 조각이요 또는 책임 조각이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검사가 뭔 개소리요 하면서 이거를 이제 입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존재를.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우리가 형법하고 형소하고 전혀 별개가 아닙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어요. 1차 할 때는 형법 막 오로지 형법만 봐 탁탁탁탁 해서 막 암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2차로 딱 하면 약간은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별개로 생각했어요. 형법만 따로 공부, 형소 따로 공부. 분명히 보다 보면 형법에서 나온 판례가 형소에서 보이고요. 형소에서 나온 판례가 형법에 나와요. 그런데도 무시해 일단 별개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두 과목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판례가 판례본을 봐. 아까 본 거랑 익숙해. 형법 가르칠 때 봤던 것 같은데 형소에서 또 나온 것 같아. 찾아보면 같은 판례. 아, 이게 이래서 나온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깨우쳐질 때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형법 형소 볼 때 바라보는 시각을 좀 넓게 보세요. 넓게 보시고 이 사실관계가 뭔가를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형소 관련해가지고 되게 리딩 판례들, 특히 전화비체 판례라던가 유명한 판례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관계도 같이 외워놓으시면 대단히 좀 편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좀 가시고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과정을 나중에 증거에서 또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오게 될 건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성요건부터 위법성 책임까지 해서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이제 증거 방법에서 엄격한 증명의 방법과 자유로운 증명의 방법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서 우리 선택형 문제에서 되게 잘 나오는데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방법에 입증을 요하는 사실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엄격한 증명의 방법과 자유로운 증명의 방법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일단 듣고 마십시오. 엄격한 증명의 방법은 법정의 증거 능력 있고 법정의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입증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갖고 와서 입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로운 증명은 굳이 법정의 증거 능력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굳이 법에서 정한 증거 조사를 거칠 필요도 없는 그런 증거에 의한 입증.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럼 대충 감 잡으세요. 되게 중요 사실들은 엄증이에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하찮은 것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에요. 자, 엄증의 대상은 이미 우리가 압니다. 형법에서 배운 내용들이에요. 여기 써 있는 것들. 이것들이요. 다 뭐예요? 엄격한 증명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주로 나오는 거 소송법적 사실들이 있어요. 소송법에서 문제되는 거. 그런 것들은 뭐겠어요? 자유로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선 큰 기준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런데 이걸 모르고 막 외우잖아요. 팍 터져.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기본기를 먼저 닦고 항상 가셔야 돼. 여러분들이 형법도 마찬가지고요. 형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부터 먼저 파악을 하라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이 잘못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먼저 막 판례부터 외워. 판례가 시험에 나온 다음에 막 외워. 판례가 한두 개예요. 판례가 한두 개냐고.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서 쭉 보게 되면 원칙에 들어맞는 판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쓱 보고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원칙과 맞지 않은 예외 같은 판례들이 몇 개 등장해요. 근데 그거를 원칙 예외 세워놓지 않고 대등하게 나열식으로 외우게 되면 그치, 이 판례 막 외워. 그러다가 툭 여러 개 섞어서 내. 그러면 이게 되는 거랬어 안 되는 거랬어. 거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공부가 잘못된 거라고요. 원칙부터 세워야 돼. 근데 그 원칙은 뭐죠? 개념이에요. 개념이에요. 법학은 개념입니다. 특히 우리가 판택탱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조문 해석론이라고요. 조문 해석론. 그럼 우리는 조문에 써 있는 그 개념부터 알아야 이 해석론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개념 파악도 않고 그냥 개념 파악도 하지 않고 판례 내용만 하고 결론만 막 외운다고요. 선택형에서는 대충 통해요. 통하는데 사례 이런 데 좀 깊이 들어가면 완전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겪었죠. 옛날부터. 우리 이제 오지선다니까. 항상 이놈하고 이놈을 두 개를 끝까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마지막에 이걸 찍었어. 그럼 꼭 답이 이거야. 신은 나를 버려. 늘 이런 마음을 생기게 되는데 이게 왜 그래요? 아까 같이 그렇게 정리를 안 해놔서 그래요. 원래 자기가 원칙 판례를 쭉 원칙을 잡아놓고 예외 판례들을 외워놨으면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준 판례와 비교되는 판례들을 잘 좀 외우셔 놓으셔야 되는데 그냥 나열해서 외운 거야. 개념 안 잡고. 그러다 보니까 나왔을 때 봤는데
당연히 받겠지. 받는데 결론이 생각이 안 나네 하다가 그간에 이제 잊었던 또 교회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 끝나면 꼭 한번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안 돼.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찍는다고 막 도와주진 않아요. 평상시 열심히 사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구별을 안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자꾸 틀리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통해서 판례 파악합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예외 판례가 나오는 게요. 일반 원칙 판례보다요. 훨씬 논리적이에요. 왜? 일반 원칙에 벗어나서도 죄가 되거나 안 돼야 되기 때문에 훨씬 정치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외 판례 이런 거 여기서 쓰고 있는 그 논거들도 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원칙과 예외가 있는 그런 쪽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학설이 이미 2개가 나와요. 원칙 때문에 부정해야 된다는 견해, 예외 때문에 긍정해야 된다는 견해, 하나 더 좋아해야 되니까 된다는 견해에서 절충설까지 기본 3개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서 학설을 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원칙적으로 잘 외우셔야 돼요. 판례를 잘 외우시는데 대신에 제가 답안을 쓰면 참 가관입니다. 답안 채점하다 보면 참 가관인데 판례는 긍정설이다 뭐 이런 말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점수 줄까요? 마이너스 주고 싶어요. 그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판례를 적으라 그러니까 판례 태도 적극살 뭐 이렇게 쓰는데 그건 절대 판례를 쓴 게 아니에요. 판례라면 판례가 이 결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용한 논거 있죠. 특히 핵심 문구가 나와줘야 돼요. 핵심 문구가. 근데 핵심 문구 없이 그냥 판례는 적극설 이건 안 있으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객관식은 눈에서 이렇게 발라놓으면 되겠지만 사례형을 위해서요. 그 논거가 되는 핵심 문구들을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참고로 그거 외우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사례를 해보겠다 이건 아주 도둑놈 심보입니다. 각 과목마다 리딩 되는 그런 판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선 외우고 가셔야 돼. 그래야 시험장 가서 뭐라도 끄적끄적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이쪽 사례 쪽 보는 시험에서는 전부 이제 판례하고 이런 걸 나눠 드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는 제가 미안한 밤에 뒤에 오신 분 못 들었는데 교재도 드릴 거고요. 사례집도 하나 드릴 건데 제 사례집 뒤에는 그거 뭐가 들어있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판례들 꼭 외워야 될 판례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중요도 다뤄졌던 그 판례들을 제가 모아놓은 거 그것도 이제 음영도 넣고 굵은 글씨도 넣고 밑줄도 넣어서 말되게 만든 것들이 있어요. 한 2-3줄로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형소는 한 100몇십 개 되나? 100여 개 되나?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형법도 있어요. 형법은 좀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계속 외우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 외우고 나면요. 시험장에서 나올 때 다 그 소리예요. 쓸말이 있던데요? 그래요. 특히 형법은 노가다 점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뭐 한 거예요? 돈 뺐어. 현금을 뺐다고. 이렇게 되면 절도인 알잖아. 그것만 쓰면 그냥 그 점수만 받아요. 근데 뭐도 써? 컴사기도 써봐야 돼. 왜 컴사기 주장한 견해도 있잖아요. 왜 안 돼? 재물이 아니어서 안 된다. 쓰면 되고 또 시간 나면 뭐도 쓰면 돼요? 편의시설 부정이용. 객체가 안 된다. 한마디 쓰면 한 2점씩 줘요. 이게 노가다 점수예요. 왜? 어쩔 때 쓰는 거예요? 최후 보충. 저 논점을 나는 모르겠어. 근데 배점은 절대 내가 못 채운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쓰는 거야. 형사소송에선 노가다 점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점수로 갑니다. 마이너스 점수로. 절차 위반이에요. 절차 위반. 알겠죠? 그래서 형법은 다양하게 그래서 판례를 외우면 정말 좋아요. 형소는 조문을 잘 외우셔야 돼. 위치 파악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위치 파악하고 조문 잘 쓰고 판례 쓰면 점수 다 줍니다. 학설 안 써도 돼요. 옛날 분들 들어가시면 학설을 안 썼다고 막 뭐라 그러시는데 신경도 안 씁니다. 채점하시는 분들. 아 예. 하고 말고. 근데 웃긴 게 우리 법전형 모의고사 보면 늘 배점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시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무슨 2시간 내에 200점을 써. 예전에 사법시험에서는요. 100점이 2시간이에요. 100점이 2시간이라서 학설도 쓰고 막 자신의 막 하면서 견해도 써가면서 하는데 우리는 그럴 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쓰는 게 쟁점 정리 그것도 시간 안 되면 빼. 막바로 판례 검토 판례 산 검토 그러니까 판례 검토 산 판례 검토 산 그것도 헷갈려. 판례 산 판례 산 판례 산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목차도 나와. 그래도 문제 제기는 한 번씩 쓰세요.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문제 소재 판례 태도 산 해결 그렇게 쓰면 목차 3개 나오잖아. 그렇게라도 좀 쓰시라고요. 그렇게 쓰면 진짜 시간 내에 논점 다 쓸 수 있어요. 논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엔 절대 안 돼요. 학설을 끄적끄적 하는 순간에 몇 개 날아갑니다. 몇 개 날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판례를 쓸 수 있도록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는 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판례 안 써보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이 사례 막 써보는 하는 중에 건초염이 걸렸어.
제가 100% 합격 장담합니다. 장담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써봐야 돼요. 객관식은 우리가 나름 좀 왕년에 공부 좀 해본 사람들이야. 그래서 쭉 보면 다 해요. 사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또 외우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달라요. 죽도록 외워도요. 막상 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연습할 시간이 나중에 올 건데 오늘 오전에 가르쳐 드린 내용 답안도 줘. 외워보세요. 하고 딱 덮고 밥 먹고 오세요. 자, 아까 본 거 시험 보겠습니다. 하고 딱 내면은 개판 내요. 목차도 똑같이 못 써요 전혀. 왜? 자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쓰는 것과 아는 건 또 완전히 다릅니다. 쓰는 것과 아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항상 써봐야 돼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쓰면서 느낄 것 같아. 괜히 좀 건방진 사람들이 뭐 그걸 못 써? 쓸 수 있지. 써봐. 개판이 되는 거지. 소설 쓰고 있지. 소설 쓰고 수필 쓰고 그런다고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간결하게 쓸 수 있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만연체인 분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만연체로 쓴 사람들이 있다고. 그건 나중에 판결문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답안 작성할 때는 그러면 안 돼요. 딱 간결하게 끊어야 돼요. 사안에서는 뭐 요건 다시 얘기해서 뭐 우리가 절도죄 같은 경우에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지배하에 옮겨놓는 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논점이 뭐겠어요? 주로 나오는 게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인지 그다음에 불법 영득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은 논점에 써요. 일단 구성요건 써. 절도는 뭐뭐뭐가 요구되는 범죄다. 근데 사안에서는 특히 불법 영득의사가 문제된다.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그래서 불법 영득의사 개념 써. 그리고 판례 경우 유사한 사안에서 뭐라고 했다. 인정했다. 부정했다를 쓰는 거지. 뭐라고 놓은 걸 쓰면서 딱 돼. 사안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된다. 유죄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안 된다. 무죄 이렇게 가는 거고.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별거 아닌데 수필을 써. 제가 역대급에서 최고가 그거였어요. 조문도 없어. 판례도 없어. 처벌해야 될 것 같다. 그래도 합격을 했어. 아, 1기, 2기 때는 그렇게 다 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40%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누적이 되고 어쩌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 계산했을 때는 38점 몇 프로까지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거의 40%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공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처럼 대충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태도도 많이 바뀌어요. 제가 1기부터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처음 강의한 게 1기. 제가 8월 11일이에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땜빵으로 강의 시작한 겁니다. 제가 42차 보고 결과 기다리고 있을 때 학원에서 예전부터 구두로 협약은 했어요. 일단 시험 끝나 합격하면 강의 좀 합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땜빵으로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랬어. 막 떠들어. 밑줄 좀 그으세요. 아니 저기 빨리 좀 외우시고요. 시험 좀 봅시다. 아무도 안 와.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제가 도중에 일단 칠판 보세요. 나중에 쓰세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초창기에 첫날에 좀 딴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경각심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우리 쪽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 시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수필 써도 붙었다니까. 합격률이 87%였어요. 운전면허가 몇 프로인 줄 알아요? 운전면허도 60%대예요. 근데 그때 이제 특히 40까지 있는 바람에 아주 우리가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막 우리 뭐라고도 했잖아. 뭐 멍퀴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하고 막 했다고. 그리고 제가 보면 그 사람들 만사 1학년 때부터 김변, 박변, 이지랄들하고 다녀서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답장 쓰라 그러면 형법에서 신의칙 이런 주장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저 같아도 그랬어. 여러분 사실 출신 쓰세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합격률도 떨어지니까 그만큼 생존을 위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답안이 더 우수합니다. 비법대생들이 좀 더 좋아요. 법대생들은 머리가 굳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내에서만 써. 근데 아주 대단한 발상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공대라든가 이런 이과생들이 답안을 쓰면서 아주 창의적 답안을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다. 그 좋은 시각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근데 아직 그거 갖고는 시험 합격하기는 어렵고 그건 나중에 판례 바꿀 때 한번 해봐라 변호사 때. 이래주는데 시각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깨우쳤으니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라고. 그 정도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시각을 좀 넓혀서 보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넓히되 수업용으로 좁히세요. 넓히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쓸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혼자 넓혀놓고 깨우침이 왔어. 그럼 깨우침이 온 거고 시험 합격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 좀 제가 강조해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수험생으로서 절대 나태해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시간이 꽤 몇 년 지나서 뭐 1, 2학년 지난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간 걸 후회해요? 어쩔 수 없어.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포기는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끝까지 다하시고 시키는 대로만 잘 하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괜히 나이 좀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지가 뭘 알아? 여러분들은 많이 알아. 그러니까 그 과목만큼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는 대로 좀 하시고 꼭 말씀드리는데 복습할 때도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크게 한번 바라보고 특히 이제 사례 같은 거 배웠을 때는 목차라도 한번 따라 쓰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목차라도 하고 그 다음에 핵심 문구 배운 것들이 있다고. 그리고 계속 제 책에는 도중에 밑줄 같은 게 좀 그어져 있는데 편집 과정에서 좀 몇 개 이상하게 변한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핵심 문구들이에요. 그런 것들 좀 위주로 해가지고 체크를 해두시고 객관식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거 딱 보고 떠올라야 돼요. 아 이거는 유죄가 됐던 부분, 뭐 안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올려가지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례 때는 그걸 써야 돼요. 답안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고의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뭔 소리하다 이렇게 갔지? 자 일단 앞으로 오셔가지고요. 이제 소송 주체 얘기 나오는데 요것 좀 설명 좀 잠깐 좀 하고 끝낼게요. 소송 주체하지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있었는지 제가 크게만 봤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게 뭔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요, 맨 처음에 수사부터 시작을 해요. 수사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누가 나오겠어요? 항상 당사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수사의 주체가 나옵니다. 쉬라는 건가? 끊어지네. 수사의 주체. 누굴까요?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글씨가 깨지네. 그래서 검사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입니다. 일단 이거는 책과 상관없이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검사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행한 어떤 그 조서라던가 일반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향한 조서 이런 게 완전히 다르게 갑니다. 쭉 다르게 가고 우리 입법자들은 검사하고 주로 이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사경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경. 주로 이제 사법경찰관 그리고 사법경찰리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상식이 좀 이런 걸 잘 몰라서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여러분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법경찰관이 우리가 말하는 형사예요. 형사입니다. 경찰에는 우리가 맨날 둘로 나오죠. 교통 대 비교통 이렇게 외우고 다니는데 아니에요. 경찰 내에서도 우리가 뭐요? 이렇게 직접 이 어떤 그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담당하는 경찰이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 작용이 좀 다릅니다. 이건 행정법에서 원래 경찰행정에서 배울 건데 우리가 경찰하면 우리 그 짭새만 생각하는데 그 짭새 말고 소방 우리 소방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뭐예요? 경찰이에요. 경찰. 광의 경찰들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찰하면 포도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 내에서도 나눠져요. 사법경찰과 일반 경찰이 나눠지는데 사법경찰이 쉽게 일명 형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계급이 다이아몬드 붙인 사람, 다이아몬드가 아니 무궁화죠. 죄송합니다. 군대가 생각났어. 자, 무궁화 하나가 뭐예요? 조그만 거. 경위예요. 경위. 두 개가 경감. 그다음에 경정. 그다음에 이제 총경 네 개. 그다음에 대무궁화부터 이제 하나씩 해서 뭐 경무관, 뭐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 그쵸 뭐 이런 쪽 가게 되는데 하여튼 무궁화 붙은 사람들이 사법경찰관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파리 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파리 하나는 걔들은 의경입니다. 걔들하고 싸우지 말고 걔들이 제일 무서워요. 겁도 없어. 그래서 위에 사람들은 그래도 눈치를 보잖아. 이거 경찰 우리 서장님 친구분 같은데 의경 필요 없어. 왜요? 나 검사 어디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내세요. 딱지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두 개부터 순경. 그다음에 세 개가 경장, 네 개가 경사 이렇게 됩니다. 사법경찰리는요. 원래대로 하면요 경찰관이 아니라서 직접 수사권 원래는 없어요. 근데 경찰 뭐 사건 사무처리 준칙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리들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법경찰관리 이렇게 써 있어요. 조문도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칙은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도 나눠져야 되고 원래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사법경찰관이에요. 리는 원래 보조자지만 실무상 다 합니다. 그런 거 구분 좀 해드리고요. 검사가 누군지는 모르진 않죠. 나쁜 놈들이에요.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 친구도 검사도 여럿 있고 엊그제 그 안명 검사인데 그 친구도 제가 그 친구 1차 할 때 가르쳐줬던 친구인데 제가 그래서 원래 2대 사회학과 나왔을 거예요. 그 친구가. 해서 제 친한 그 동생
지금 이제 와이프가 돼 있지만 이제 처음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 이제 2차도 떨어지고 그래도 그 당시 2차 한번 보면 좀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서 배우러 오고 그래서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1년 만에 저를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와 검사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춘천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제 남편이 지금 얘도 공무원 하는데 한번 전화를 해주려다가 잘 되면 전화하려고 화이팅 해주려고 모를 땐 조용히 있는 게 좋습니다. 힘을 내야지 해서. 근데 우리 책에 있는 검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사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존재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과서 볼 때 괴리를 많이 느낄 거야. 우리가 헌법에서도 국회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우리나라 국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헌법이 얘기한 건 우리나라 국회를 얘기한 게 아니야. 제대로 된 국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쭉 나오게 될 건데 알아두시고, 근데 수사 주체에서는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 수사의 방법이죠. 수사의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수사의 방법에 일단 우리는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 임의 수사가 원칙이에요. 임의 수사.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관적 혐의만 갖게 돼도 바로 이제 수사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임의 수사. 그래서 이게 원칙인데 주관적 혐의만 있으면 족합니다. 주관적 혐의만 있어도 충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강제 수사가 예외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인적 강제 수사와 대물적 강제 수사라는 게 나옵니다. 대인적 강제 수사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있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체포, 그리고 뭐가 있어요? 구속입니다. 형법하다 보면 이걸 뭐라고 쓰는 줄 알아요? 체포, 감금. 써놓고 막 넘어가. 체포하고 구속입니다. 체포하고 구속이고, 이 체포도요. 원칙은 영장에 의해서 해야 돼요. 영장에 한 체포도 있지만 영장 기다렸다는 망하는 수가 있어가지고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영장에 한 체포가 잘 안 나오고 당연히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가 훨씬 잘 나옵니다. 영장주의 예외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물적 강제 수사. 우리가 알고 있는 압수수색, 그리고 잘 모르대요. 검증하고요. 검증도 있어요. 검증. 압수수색, 검증도 당연히 뭐가 된다? 우리가 대물적 강제 수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검증. 우리가 압수수색만 알고 있는데 검증도 있어요. 검증.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이게 뭔지. 자, 근데 강제 수사는요. 우리 인권을 기본적으로 침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신체의 자유라든가 이런 걸 침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예요. 예외고, 이 강제 수사에 대해서 딱 3가지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강제수사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강제수사는 어떻게 돼요? 법에 정하여진 대로만 가능해요. 법정주의. 법정수사가 아니라 법정주의입니다. 강제수사 법정주의. 강제수사 법정주의. 그래서 최소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 위임을 받은 규칙에서 규정하던가. 그래서 강제수사 법정주의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봤죠?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영장주의.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굳이 강제수사 안 해도 되는데 강제수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비례의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부터 배웠잖아요. 협의 비례 원칙 이런 거랑 해서 뭐 과잉금지 원칙 내에서 4번째 요건 그런 걸 배웠을 건데 여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수사 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 원칙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 원칙보다도 뭐가 많이 나오게 될까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영장주의 예외입니다. 영장주의 예외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문을 열심히 또 외워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형사소송을 공부하게 되면 여기가 달달달 나와야 돼요. 216조, 217조, 218조, 또 221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221조를 잘 놓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 왜 놓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이런 것들을 달달 외워야 돼. 그게 이제 영장주의 예외입니다. 압수수색 검증에서 주로 이제 나오게 돼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죽도록 외워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강제수사 법정주의에서도요. 어떤 게 많이 좀 등장하냐면은, 자, 여러분한테 이제 이게 강제수사냐 임의수사냐를 한번 그냥 상식에서 물어볼게요. 남을 사진 찍습니다. 사진 찍어요. 남. 물론 찍을게 동의받고 찍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몰래 찍는다고. 또 뭐예요? 남하고 대화한 걸 녹음합니다.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이 했을 때 전제로 할게요. 강제 수사일까요? 임의 수사일까요? 당연히 걔네들이 믿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우리 뭐예요?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초상권이라던가 우리의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런 걸 다 침해하는 거라서 강제 수사로 봐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강제 수사는 법에 정해졌을 때만 가능한데 금방 같은 거 물론 이제 녹음 같은 건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을 합니다. 특별법으로 규정을 하겠지만 사진 촬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없어요. CCTV 이런 것도 특별히 원래 법에 규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 과속 단속 카메라든가 이런 것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입법자들은 옛날엔 이런 걸 몰랐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고 50년대 60년대 이때 만들어졌는데 그때 CCTV를 공상 과학 만화에서 봤겠지. 그런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정해놓지 못했어요. 그 뒤에도 조금씩 추가했는데 큰 법에는 다 못 들어와 있는 게 많아. 그러는 바람에 이거 벗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법에 정해있지 않지만 법정돼 있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들 필요한 어떤 강제 수사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게 이 사진 촬영. 야, 올해 드디어 나왔어요. 이게 A급으로 계속 찍혔는데 안 나왔다가 CCTV 관련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 나왔습니다. 사진 촬영 이런 것들 또 몇 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현대 과학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강제 수사의 방법들 허용되는지 우리 판례가 무조건 막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몇 개 암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현필 긴상 해가지고 그 요건 외워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 수사 단계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요것만 쓰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사 들어가기 전에요. 요걸 하나 배우게 돼요. 수사의 단서. 영어로 옛날 배웠죠. 클루 해서 배웠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해서 클루라 그래서 수사의 단서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데 자율적 단서도 있고요. 타율적 단서도 있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율적 단서는 수사기관 스스로가 어떤 범죄 혐의를 갖게 된 거야. 주관적 혐의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타율적 단서는 뭐예요? 수사기관은 몰랐는데 누군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적 단서에서 주로 등장하는 게 이 불신검문입니다. 불신검문.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불신검문 관련해서 아직 이게 우리 미기출입니다. 선택형에서는 간간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례에서 이게 안 나왔어요. 근데 불신검문 관련해서도요 여러 가지 논점이 하나 둘셋해서 하자승계까지 한 4가지가 쭉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검문도 우리가 그냥 이제는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점점 해서 기출이 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미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율적 단서에서 이겁니다. 고소고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 가지 중에서 고소고발인데 여러분들 고소와 고발의 차이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고소고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글씨가 다르죠 물론. 글씨가 다른데 고소는 뭐냐면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에 고소권자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고발은 뭐예요?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직접 이해관계 없는 제3자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고소권자는요 자직현이 있죠. 자직현이 자기 관련성 그다음에 직접성 현재성이 있게 되는데 자기 관련성 근데 고발인 없어요. 헌법소원에서 안 받아주잖아.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고소 고발인데 이게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일반 범죄에서 고소는 자 보세요. 일반 범죄에서 고소는 단순한 여기에요 나온 것처럼 수사의 단서에 불과합니다.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어떤 범죄? 친고죄에서 고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친고죄에서 고소는 수사의 단서 역할도 하지만 이거는 보조적 기능이에요. 친고죄에서 고소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소송 조건이에요. 소송 조건. 그래서 우리가 형법 때부터 형법에 써 있잖아. 친고죄하고 반의사불벌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그게 원래는 형소 영역에 있는 건데 형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보세요. 여기 보시면 형법에서 우리가 범죄 성립과 처벌을 배웠잖아요. 그 밑에 우리가 이제 소송 조건이 있죠. 소송 조건 형법에도 규정된 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예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고 나머지 소송 조건은 어디에서 나와요? 형사소송에서 다 나오게 돼요. 공소시효라든가 이런 것들. 소송 조건이 뭘까요? 소송 조건 간단히 얘기해서 유무죄 실체 재판에 들어가기 위한 문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사소송에선 뭐죠? 이게 본안전 요건이에요. 본안전 요건. 형사소송에는 이걸 소송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소제기의 유효 요건이라고 얘기해요. 공소제기의 유효 요건이기도 합니다. 소송 조건이. 그래서 공소제기의 유효 요건이에요. 그래서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요. 고소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무죄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뭐가 되냐? 공소기각 판결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 형사소송에서 형식재판 사유를 총 4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유무죄 판단이 실체재판이고요. 유무죄 판단이 실체재판이고 그 다음에 형식재판이라는 게 총 4가지가 나옵니다.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 그 다음에 관할 위반, 그 다음에 관할 위반 판결, 그 다음에 면소 판결. 근데 이 순서대로 좀 외우십시오. 여러분 공관면이라고 부르는데 공관면 어디면? 공관면. 시골 생각하세요. 공관면인데 공소기각 내에도 2개가 들어가요. 이게 왜 외워야 되냐면요. 나중에요. 이 하자가요. 소송 조건의 하자가 여러 개가 경합될 수가 있어요. 경합될 수가 있었을 때 그리고 이런 거예요. 무죄 판결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형식 이 소송 조건에서 결여가 되면 무죄 판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우리 민사소송에서 배웠잖아. 편취하면 안 되잖아. 미리 빼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선취 안 돼요. 그래서 각하가 먼저지 기각이나 인용이 될 수가 없다고. 그렇듯이 형사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무죄가 확실하더라도 형식재판 사유가 있으면 형식재판을 끝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중대성에 따라서 그 순서도 지켜줘야 돼요. 공소기각 결정 사유, 공소기각 판결 사유, 관할 위반은 잘 안 나와요. 면소 사유 3가지가 경합되는 경우가 가끔 나와요. 뭐부터 해줘야 된다고? 공소기각 결정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도 좀 외우세요. 그래서 공관면 그리고 결정이 판결보다 훨씬 하자가 좀 큰 거예요. 공소기각 결정이. 나중에 2문자로 외워드리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외워야 돼. 외워야 되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법정 열거 사유들이기 때문에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공관면 생각을 해두시고 어쨌든 친고죄에서 고소, 수사의 단서는 소송 조건인데 또 여기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요. 여기서 그 유명한 친고죄의 고소 불가분 원칙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처음에 이제 했을 때 관할 넘어가고 제척 넘어가고 이제 수사 막 들어갔을 때 처음 배우는 게 사실상 이거예요. 친고죄 고소 불가분 원칙, 친고죄 고소 불가분 원칙을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시험에도 이미 기출은 됐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친고죄에서요. 공범이 있어요. 한 2놈이서 이제 모욕죄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하고 을이 A를 모욕을 했어요. 공동정범으로 모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피해자 A가요. 을이랑은 평상시에 친했거든. 그래서 갑만 고소해버립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똑같이 범죄를 범했는데 피해자의 자의에 따라서 국가의 공형벌권이 왔다 갔다 하게 될 수가 있어요. 형평이 어긋난다고요. 그래서 친고죄에서만 적용하는 거예요.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둘 다 고소한 거예요. 갑을. 그랬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을이랑 친했거든요. 그래서 을에 대해서 고소 취소를 할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누구도 취소한 걸로 봐요. 갑도 취소한 걸로 보게 돼요. 이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입니다. 객관적 불가분 원칙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하튼 이게 예전에는요. 특히 누구 때문에 간통죄 있었을 때요. 또 간통죄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아주 특이한 논거들을 몇 개 논점들이 있었어요. 가지고 간통죄 하나만 갖고 1시간 이상을 강의를 했었어요. 그게 위헌 판결 받아 사라질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형법에서는 한 30분 분량이 날라갔고 형사소송에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분량이 날라갔어. 그래서 저는 만세를 불렀는데 집사람 저를 째려봤어요. 그래서 난 그런 사람 아니다 얘기했지만 여하튼 좀 강의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간통이 사라지면서 정말 여기가 좀 수월해졌어요. 간통 이쪽 하게 되면 뒤에 것까지 연결되고 대단히 어려운 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진짜 고수들도 좀 헤매는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사라졌어. 그래서 여러분 수월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 그걸 일단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제가 수사 절차에서 기본적인 거랑 수사 관계된 것만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었다가 나머지 것들 하도록 하겠습니다.